안녕하세요. 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교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1장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요. 테일러링 방법하고 프레임워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테일러링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테일러링의 그 사전적 의미는 왼쪽에서 이제 또 나와 있고 716페이지 사전적인 의미는 그 재단하다, 뭐 양복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앞에서 어떤 개발 방법론 결정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그 방법론을 좀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죠. 이게 그 어떤 다양한 그 표준들 우리가 이제 표준을 ISO 그 다음에 CMMI, 스파이스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기업별로 또는 소프트웨어별로 특징이 서로 다른데 어떤 획일되어 있는 그 방법론, 표준 방법론을 적용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그다음에 회사 환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표준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환경에 맞춰서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얘기를 또 써요. 커스터마이징. 좀 비슷한 개념인데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론을 우리 회사나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특징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적용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테일러링 또는 커스터마이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일러링 또는 커스터마이징 절차는 저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특징이 뭐고 환경이 뭐고 뭐 이런 걸 이제 좀 먼저 조사하고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표준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수준, 이제 큰 그림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그다음 세부 작업별로 또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됐었던 그 결과들을 또 문서화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일러링을 수행하는 절차를 유념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표준 프로세서에 적용할 거를 선정을 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해야 될 거를 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나눠서 상위 수준, 그 다음에 세부 작업별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적용을 할 거를 문서화 작업을 해서 매뉴얼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테일러링 작업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이제 716페이지 내부 요건, 외부 요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라는 건 이렇게 이제 기업의 내부를 보는 거고 외부는 이제 기업의 외부를 개발하는 기업의 외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요건은 크게 4가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용해야 될 소프트웨어 개발의 유형이 서로 다르면 테일러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되고 시스템 개발 환경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요구사항 그렇죠? 그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 사전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나와 있는 생명주기 활동별로 개발, 운영, 유지, 보수 이러한 프로젝트의 어떤 생명주기별로 요구사항이 반영을 할 때 서로 다른 경우 이제 적절하게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규모를 비용이나 인력이나 기간으로 좀 분석을 해서 좀 다르다. 그 기존의 방법론은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면 또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죠? 프로세서 개발 방법론, 산출물 등이 그 표준 방법론과 좀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그런 경우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목표 환경, 요구사항, 프로젝트 규모, 보유 기술을 고려해서 테일러링을 좀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요 법적 제약, 그 다음에 표준
품질 기준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법적 제약사항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프로젝트별로 적용돼야 되는 IT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컴플라이언스는 사전적 의미는 뭐 적합하냐, 합법적이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 그 IT에서도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어떤 법적 그 요구사항들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국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들이 주로 많은데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그 입력 변수로 받아서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IT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그 반드시 그 확인해야 되고 이게 다르다 그러면 테일러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IT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법론을 봤더니 그걸 좀 위배하겠다. 그러면 IT 컴플라이언스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되겠죠. 그런 경우 그에 맞춰서 개발 방법론의 그 상위 수준하고 세부 수준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수정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하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외부적 요건 중에는 요 법적 제약사항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이건 IT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적 용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외부 요건으로 이제 그 해야 될 거는 금융하고 이제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죠. 그 각각의 분야별로 표준 품질 기준이 만약에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제 좀 수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적인 그 고려사항, 그다음에 제도적인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금융적이나 제도법상에서 하는 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현 금융이나 제도와 관련된 법제 제도를 고려를 해서 그거를 또 테일러링해서 그 개발 방법론을 이제 수정을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부 요건, 외부 요건, 내부 요건은 목표 환경, 요구사항, 프로젝트 규모, 보유 기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 외부 요건은 법적 제약사항, IT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표준, 품질 기준, 주로 이제 금융과 제도적인 거, 법과 관련된 거를 이제 요건을 고려를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테일러링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 종합적인 그러니까 그 고려가 된 커스터마이징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어떤 테일러링의 절차, 그러니까 내부 요건, 외부 요건, 특히 외부 요건에서 IT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유념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 기법은 이제 그 고려돼야 될 그 요인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프로젝트 규모, 주로 이제 비용, 인력, 기간, 그다음에 얼마나 복잡하냐, 에 따라서 그 고려를 하는 테일러링 기법인데, 뭐 기간이라든지 작업해야 될 내용, 범위, 그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큰 규모냐, 중간이냐, 뭐 보통이냐, 뭐 작은 규모냐 구분해서 그 테일러링을 하고 또는 이제 그 복잡도에 따라서 복잡하냐, 뭐 보통이냐, 뭐 복잡하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테일러링을 또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참여하는 구성원. 그렇죠? 어떤 구성원들이 기술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많이 숙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또 그다음에 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결정하는 기법이 또 테일러링 기법 두 번째로 사용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팀 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 각 팀별로 프로젝트 수행할 팀별로 방법을 이제 담당해야 되는 인력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테일러링 기법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전적인 의사소통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수행할 때 우리가 로드가 많이 이제 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보통 그 자동화 도구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 자동화 도구도 있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것도 있고 OLAP, OL 뭐 DP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러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요즘 또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회사가 이런 자동화 도구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부가적인 측면에서 그 개발 기간이나 인력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절약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고려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이게 그 세 가지 프레임워크인데,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이제 개발 환경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프레임워크의 사전적 의미는 뭐 뼈대, 뭐 우리 건축할 때 골조, 기본적인 뼈대와 골조를 얘기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그러한 그 필요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죠. 그걸 또 제공해주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주로 이제 반제품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해주는데 완성된 제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클립스도 자바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죠. 뭐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또 좀 이제 큰 다른 요인을 또 합쳐서 플랫폼이라 그러고 보통 프레임워크는 이제 뭐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얘가 완전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요 이제 요 프레임워크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들이 이런 그 8가지의 기능을 보통 제공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 처리 기능, 우리 자바에서 뭐 트라이 캐치와 같은 거 있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수행하다가 예외를 만났을 때 이런 걸 제공해주고 있는 프레임워크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럼 트랜잭션 처리를 어느 정도 잘해주느냐? 메모리 공유 기능을 제공하느냐? 데이터 소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느냐? 이제 쿼리 서비스, 사용자 쿼리 있죠? 이제 그 질이어, 질문어, 검색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깅, 사용자 로그인,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제공을 해줘야 돼요. 요 오른쪽에 지금 3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그 8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3가지 프레임워크가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다음 전자정부, 우리나라의 거, 그다음에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오래전에부터 그 윈도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환경인데, 가상 머신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제 먼저 좀 살펴보면 자바 기반의 플랫폼을 이제 위한 오픈소스의 경량형의 이제 가볍다 이런 얘기죠.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이클립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EJB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클립스 자바 빈. 이게 좀 무거워요. 그 수많은 클래스,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뭐 클래스,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동적인 웹사이트 개발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모아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도 쓰고 있어요. 웹사이트 개발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자바 언어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좀 가볍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들어와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픈소스라는 게. 오픈소스 경량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무료로 쓸 수 있고 가볍다 뭐 이런 얘기죠. 가볍다는 얘기는 빨리 수행할 수 있다. 빨리 웹사이트를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로 공공, 뭐 그 국가기관, 뭐 정부, 그다음에 학교, 뭐 그 동사무소, 업사무소, 뭐 시청, 구청, 뭐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그런 데서 사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뭐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뭐 모바일 앱, 모바일 웹,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할 때 그 어떤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를 반드시 이 프레임워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표준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에서 정부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그 교육부의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준화, 품질 및 재사용을 이제 위해서 이제 그 사용되고 있는 거고, 이것도 그 오픈소스고 범용화를 할 수가 있고요. 공개된 기술을 활용을 해요,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업체가 요거를 이제 종속되지 않게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공통적으로 개발된 컴포넌트를 이제 그 다음 사업을 할 때도 이걸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중복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을 할 텐데, 그 가능한 한 이제 오픈소스로 하고, 공통된 거는 이제 그 다른 기업이 또 쓸 수 있게끔 해놔야 이제 효율적으로 이중적인 어떤 예산 지원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업체가 계속 그 다음 해 또 하라는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대한 종속성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정부나 어떤 이런 오픈소스의 프레임워크들은 보통 이 두 가지 목적을 많이 그 생각을 하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특정 업체, 개발업체 종속성 배제, 그 다음에 공통 컴포넌트의 중복 개발 방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비용적인 비효율성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NET 프레임워크예요. 요거는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어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 통합적인 인터넷 전략을 위해서 이제 그 개발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 CLR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이제 에서 이제 작동을 해요. 여러 커먼 런기지 런타임이라고 해서 공용 언어 런타임, 어떠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도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가상 머신을 제공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뭐 그 소프트웨어 유형, 메모리 안전성, 보안, 네트워크 작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NET 프레임워크고, 이것도 이제 윈도우에 좀 특정화되어 있어서 이거보다는 이제 스프링이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로 많이 개발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번에 이제 기출문제 따라잡기에서 아마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좀 풀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719페이지에 각각의 그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그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1번을 보면 EJB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자바 개발 환경, 이클립스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와 클래스와 인스턴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페이스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무겁죠. 이 중에 그 어떤 복잡하고 무거움을 이제 제외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이 높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자바 플랫폼. 이게 이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그래서 이제 얘는 오픈소스이고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오픈소스이면서 경량형. 주로 웹사이트, 동적인 웹사이트. 동적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의 요구, 어떠한 그 움직임, 요구, 어떠한 기능,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개발을 해주는, 할 수 있는 좀 환경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장고라고 하는 건 요즘 이제 파이썬 기반의 환경을 장고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DJANGO. 그렇죠? 3번 문제 2번 보기를 보시면 장고 프레임워크가 있죠. 2번 문제는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정부화 사업. 이러면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예요. 그렇죠? 표준화된 개발 프레임워크고, 얘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형태이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재사용을 하면서 컴포넌트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특정 업체 종속성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표준화, 품질, 재사용성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게끔 재사용성이 바로 이제 중복된 걸 개발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거를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으로 3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윈도우 프로그램 이러면 이제 .NET 프레임워크예요. 여기서는 네트워크 작업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많은 작업을 캡슐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CLR이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이제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번 보기에는 스프링이 아마 철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장고와 플래스크라고 하는 건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예요. 요즘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언어가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많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5과목 중에 이제 1장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면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그러니까 구조적, 정보공학, 객체 지향, 컴포넌트, 애자일 제품 계열 방법론을 좀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 기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들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가격을 산출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하향식과 상향식과 수학식 세 가지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하향식의 이제 전문다 기법,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자동화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향식 중에 이제 수학식인데 수학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LOC 기법, 라인 오브 코드. 개발하고자 하는 게 몇 라인이면 되겠냐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평균값보다 비관치도 좀 고려하고 낙관치도 좀 고려해서 전문가와 어떤 기존의 개발 환경 가지고 라인 수를 어쨌든 예측을 해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모든 맨아워라든지 기간, 그다음에 전체적인 생산성, 개발 비용,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외에도 수학적 방법으로 많이 이제 도출이 되고 있는 게 일단은 수학적 방법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코모라든지 코코모 그다음에 푸트남 그다음에 FP 그렇죠? 코코모도 조직형이냐 반분리형이냐 내장형이냐 그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를 수식을 쓴다는 걸 여러분 또 이해를 좀 해주시고 푸트남이라면 사람이 만든 모형 생명 주기별로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수정, 디버깅 관련된 비용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FP 모형도 기능 점수를 세 가지 단순, 보통, 복잡에 따라서 가중치별로 점수를 합산을 해서 영향도도 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자동화 도구로 푸트남의 레일레이 노동 곡선으로 슬림이라는 자동화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 점수 모형을 자동화한 게 STMax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자동화 도구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교시 때 배웠었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의 5가지 요인들 일정 비용, 인력, 이연, 품질 그 다음에 3가지 절차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개발 표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ISO, CMMI, 카네기 멜론 대학의 CMMI 그 다음에 스파이스 이것도 각각의 단계별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일러링 방법 5가지 절차 테일러링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다 내외부 요건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특히 외부에서 IT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었던 것 중에 이제 프레임워크 특히 많이 쓰고 있는 스프링과 전자정부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 만들어서 적용해주고 있는 .NET 프레임워크. 그래서 요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요게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여기 이제 기사 과목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정리 요약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당분간 또 계속 이제 지역적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온라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지금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힘들고 좀 우울하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을 못 만나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어떤 소중했던 거를 좀 감사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 특히 아프신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의료진들이 지금 계속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죠. 주위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격려의 좀 문자나 카톡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들 간에도 좀 격려를 하는 메시지를 많이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